무엇보다도 안영란의 화사한 머리칼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대생 같지 않게 그녀는 세련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과시했다. 영주는 그녀의 집에 가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이 고향 도시에서 크게 일어난 섬유 재벌임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크게 사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 언론에도 관심을 쏟아 신문사까지 경영하고 있었다. 재력과 중후한 인품을 아울러 지닌 지방의 유지였다. 영란이야말로 꿀릴 것이라고는 조금도 가시지 않은 축복받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또 알 수 없었다. 외부 여건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녀가 완전 무결한 환경 속에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인간이란 워낙 다양해서 또 무슨 남이 모르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영란의 옆에 앉아있는 박영희는 새삼스럽게 수줍어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대학생이 된 지 1년이 넘었을 것이지만 한결 고즈넉하고 애태어 보였다. 그녀는 흰 피부에 살그머니 홍조를 머금고 있었다. 이런 얌전한 여학생이 어떻게 학생 대표로 뽑혀 학생들의 데모 행렬을 이끌었을까? 다시 한번 의아한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교직에 몸담고 있었지만 고향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인 대학에 나가 강의를 하는 한편 집에서 타임지 강의를 했다. 이 강좌가 인기를 얻어 대학생들과 일부 고교생들이 상당히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가 그 잡지를 번역하는 것 위에의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 상당히 의식화된 내용의 강의를 한다는 소문도 아울러 퍼져 있었다. 아버지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일까? 그녀는 가녀린 몸매와 투명한 피부와 수줍음 타는 성품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슴 속에는 나름대로의 깐깐한 비판력과 열정을 숨기고 있었다. 철구는 지금도 정치적 열정에 불타는 것일까? 그가 농과대학을 지망한 것도 그의 어떤 신념의 실현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그는 별말이 없어 가만히 영준을 응시했다.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친구를 이렇게 졸지에 만나게 되니 조금은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영준이란 녀석이 예사 독종이 아닌 것은 철구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니 감개가 무량했다. 왜냐하면 워낙 소식이 두절되었기에 녀석이 집안의 어려움에 휩쓸려 진짜 무슨 엄청난 짓이나 저지른 것인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조차 했기 때문이었다. 고교생 시절에 그들은 학기말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영준이나 혜근의 집에 모이곤 했었다. 그들은 이불 속에 누워 언젠가 머지않아 닥쳐올 청년 시절에 대해 얘기의 꽃을 피우곤 했었다. 야, 우리 옆집에 대학생이 있는데 책가방도 없더라고. 노트 한 권 달랑 들고 말이다. 점심까지 먹고 나서 슬슬 나가대. 저녁에는 고주망태가 돼갖고 비틀비틀 들어오고 말이다. 대학생이 돼서 뭐하겠노? 탄광 가서 광부 노릇하는 게 더 값어치 있을 끼다. 나는 말이다. 외항선이나 탈란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는 게 저래 고주망태 대학생들보다 훨씬 나을 끼다마. 그들은 어차피 대학생이 될 자신들이건만 짐짓 거부하는 듯한 말을 자랑스레 내뱉곤 했다. 그러나 영준이란 녀석은 워낙 독종이라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날 밤만 해도 철구와 혜근이는 영준이가 정말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광부나 외항선언에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혜근은 역시 시를 열심히 쓰는지 시인 냄새가 물씬 풍겼다. 만사에 꺼리낌이 없는 성격이지만 시인다운 기질 때문에 여린 구석이 적지 않았다. 혜근이도 영준이를 만나게 되어 잠옷 감격스러운 눈치였다. 야, 다들 너가 죽은 줄 알았어. 갱 속에 파묻혀서.
난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말이야, 광산 매물 사고가 나거나 외항선박 조난 사고라도 나면 부지런히 신문을 살피곤 했지. 그것도 사망자 명단을 말이다. 하하하하. 젊은이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이들의 옛 우정은 이렇게 해서 다시 접목되었고 다시금 개화할 차비를 차렸다. 사람과 사람이 한 차례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연의 출발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광부나 외항선원보다 더 멀고 먼 데를 여행하고 왔다마. 어딜 갔다 왔는데? 로켓 타고 달나라 갔다 오진 않았을 것이고, 글쎄 어딜 갔다 왔을까? 영준이 어투와 표정에 친구들은 다들 정색을 했다. 그것은 농담같이 들리기도 했으나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지게꾼 노릇이라도 했냐? 지게꾼? 글쎄 좀 멀리 갔다 왔어. 죽음의 나라로.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영준의 입에서 토해진 말은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다. 그들은 말문을 잃고 영준의 표정을 살폈다. 야, 너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구나. 고향하고 서울을 그냥 왔다 갔다 했지 뭘. 아, 골치 아픈 소리를 잘하는 게 워낙 영준이 입버릇 아이가. 영란이하고 영희는 일찍 가고 우리끼리 막걸리나 한 사발 하자꾸나. 혜근이가 장례를 정리했다. 그들은 서로들 연락처를 알려주고 여학생들과 헤어졌다. 다방의 2층 계단을 내려온 그녀들은 발길을 돌리면서 어쩐 일인지 조금은 걸음걸이를 멈칫거리는 눈치였다. 남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째 분위기가 제대로 무르익지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헤어지고 말았다. 영주는 조금은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녀들이 아닌가. 뭐가 아쉬워서 시골 친구들에게 연연해 하겠는가. 이 넓고 넓은 서울에 얼마든지 잘나고 뛰어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녀들은 여태껏 대학생으로서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나 아닐까. 유사히 흔해 빠진 미팅이라도 하는 것도 많을 텐데 그녀들은 아직 고향 도시의 그 답답한 둥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거인의 손바닥만큼이나 오목하게 파였고 그래서 정말 멈추고 뛸 수 없는 분지 도시를 그녀들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서울 유학인가. 대학생이 되었으면 대학생으로서의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생은 넓은 시야와 학문의 깊이를 지녀야 한다. 그런 시야와 깊이에 입각한 새로운 우정과 연애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생이면서도 고등학생 시절의 우정관계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인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의식세계가 바뀌게 마련이다. 한 인간의 의식체계는 중단 없는 소멸과 생성의 이원작용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영주는 멀어지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알 수 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었다. 영준과 철구와 해근은 그날 밤이 이슥하도록 쌍가부집과 풍년옥을 돌면서 막걸리잔을 비웠다. 아직까지 고교생 시절의 따뜻한 깃털을 다 뽑아버리지 못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지금껏 애틋한 그들의 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이 깃털만으로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광활한 지평선이 펼쳐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은 정신없이 술을 마시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개학이 되어 캠퍼스 생활은 서서히 활기를 띠어갔다. 영주는 중앙청 옆 효자동의 가정교사로 입주했다. 고3 학생을 진학 지도하는 것이 임무였다. 시간이 남으면 중3 학생도 돌봐주도록 얘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3 남학생은 성적이 우수하여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학생도 가르쳐 보니까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이제 영주는
서울에서의 길고 긴 유량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가정교사라는 이름의 고달픈 여행이었다. 이 나그네에게는 노자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동가식 서가수 가면서 문장 몇 줄, 수학 몇 문제를 가르쳐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고달픈 행로였다. 그러나 중3 여학생이 똘똘하여 성적이 북북 상승하였다. 부모님이 뜰듯이 기뻐했다. 월급이라는 이름의 용돈도 다 썼다. 그날 영주는 조금 바빴다. 그는 소주 10병과 고기 서너 근을 사들고 후암동 산자락 동네를 찾아갔다. 스스로 양아치 출신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들은 환성을 올리며 영준을 반겼다. 투박한 손으로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비워댔다. 영준아, 입학식 날 말이다. 네 기다리던 두 아가씨들 도대체 누구고? 네 애인이가? 애인이 둘이마 어쩌노? 야, 기똥차게 이쁘대. 애인은 무슨 애인이라 해. 탈부 형님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이소.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이라 해. 좌우지간 깨물어 먹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야들야들 보들보들 기가 막히더라마. 야 임마, 너 아가리 닥치지 못해? 결국 땅딸보의 기합을 받고서야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이 빙신들아, 점잖은 대학생은 우리하고는 들리는 기다. 기집보마 주워 처먹을 국나 하는 우리하고는 어째 똑같겠노? 근형님요, 두꺼운 책 보고 머리통 쓰는 것은 들리도 기집보마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나 넝마주이나 똑같다 합디도. 하하하.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하니 묘한 음향의 웃음이 나왔다. 땅딸보의 사람 모른 데를 알고 있는 기식이가 막간을 파고든 것이다. 저놈아 새끼, 여물통은 촉새 주둥아리 카이. 야, 이놈아 새끼야, 영준이가 어디 보통 대학생이가? 아참, 그걸 나는 몰랐네요. 부처럼 손자라예. 그래도 그날 보이까네 영준이 볼때기가 빨갛게 됐던데 예. 우하하하. 넉막꾼들도 또 웃었다. 사람의 삶은 죽음보다는 축복이다. 영준은 얼핏 이런 생각을 했다. 영준은 필과 어울렸고 냄새나는 넉막꾼들과도 어울렸다. 죽이 오른 얼굴을 서울의 바람에 식히면서 영준은 밤길을 걸었다. 아직 그는 오해수 여인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를 데리고 왜 무인도라도 멀리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는 가로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잊혀지지 않았다. 왜일까? 그녀는 너무나 자상했고 자기에게 잘해주었다. 어찌 그런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눈물을 머금고 잊어버리자고 다짐하곤 했다. 가정교사 첫 월급에서 영주는 조금 떼내어 고향의 부모에게 송금을 했다. 피의 대가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한 자에게만 가능하리라. 영준의 고향 송금은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길고 어쩌면 지루하기도 한 자기 존재의 가장 확실한 증언이기도 하다. 개학 초기의 고요는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했다. 캠퍼스 여기저기에서는 학생들이 때를 지어 모이기 시작했다. 정부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일 회담을 저지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주는 캠퍼스 분위기를 잘 몰랐으나 신통하게도 학생회는 고향 선배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과는 고교 시절에 같이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다. 중3 시절에 그들은 고3이었기 때문에 이름만을 들었을 뿐이었다. 투박하고 거칠기조차 한 성격 때문일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성과 의협심을 아울러 갖춘 특유의 성격 때문일까? 고향 선배들은 캠퍼스의 각종 학생 조직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보기 힘든 4.19 학생의 거의 모태가 된 이 이팔 데모의 바로 당사자들이었다. 좌우당의 혹독한 독재 정치를 맨주먹 정면 공격으로 붕괴시킨 그들의 기계는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이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이 대학 전체에 7, 80명의 학생들이
해마다 진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단결력은 놀라웠고 학생활동은 거의 동무대였다. 서울의 명문 고교에서는 200명 이상을 합격시키고 있었으나 그 단결력이나 기계에 있어서는 이런 지방 고교 출신들을 당할 수가 없었다. 김영준, 너희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이름을 듣고 있었다. 하늘회담에 성사되면 우리는 쪽발이들의 매판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다. 야가 빠진 서울 학생들은 길을 쓰고 저지대모에 나서지 않는다. 너에게 모교의 명예를 위해 임무를 준다. 기꺼이 할 수 있나? 선배들 중에서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안철수였다. 그는 오라만 몸집에 구레나루를 기르고 있었다. 그는 교내 서클 중에서도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이념 서클을 이끌고 있었다. 이것은 여타의 학생 서클과는 달리 정치 이념을 연구하는 것으로 228과 4.19 학생의거를 계승한다는 은근한 정신과 기계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들 정치 학생, 이념 학생들은 20여 년 후 이 땅을 휩쓸 운동권 학생이라는 일군의 학생 집단이 잉태되는 모태의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해야 할 일이라면 마땅히 하는 것이 후배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어떻게 생각하냐? 청구권 문제는 채권 채무의 차원을 떠나 36년간 착취당한 데 대한 배상의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화선은 어민들의 생명선이고 밀수와 간첩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주장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군 그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회담의 성공이 국제정세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낡은 정서적 폐쇄성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정서적 애국주의에서 실리적 애국주의로 나가자는 얘긴가? 미국과 세계 열강 등의 요구를 뿌리치고 대원군식으로 계속 세국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담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서둔다는 것이고 정권적 차원에서 조기 타결하려 하기 때문에 청구 액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야당 주장은 재산 청구권으로 15억 달러, 피해 보상으로 12억 달러, 도합 27억 달러를 요구하는데 군사정권은 겨우 3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아울러 평화선까지 포기하려고 합니다. 너무하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벌써 군사정권은 1억 달러를 먼저 받아 썼다고 합니다. 그럼 넌 한일회담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구만. 글쎄요. 이런 국제화 시대에 계속 가장 인접국과 문을 닫고 지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너무 굴욕적이고 분돈의 거짓골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승만 독재정권의 유산인 반일은 서서히 거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왜 계속 반일 정책을 추구했다고 생각하나? 이승만은 국민 지지 기반에 자신이 없어서 국민 감정을 한일회담 타결 쪽으로 이끌어갈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독재자이니만큼 국민들의 이런 반일 감정을 역류용하여 자신의 통치 기반 확증을 꾀했다고 믿습니다. 그럼 공화당 정권은 국민 지지 기반의 자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고 물리적 힘에 의존하는 그들의 정치 철학이 문제지요. 넌 이 이빨 데모 4.19 시위 때 가장 용감했던 1학년 학생들이 선봉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장을 했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안철수는 영준을 풍년옥 뒷방으로 끌고 갔다. 어두컴컴한 주점의 뒷방에 전기불이 들어오자 이 서클의 회원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절반은 신기하게도 고향 모교의 선배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석간신문을 한 장씩 들고 있었다. 야, 이것 봐. 오늘 석간신문인데 말이야. 좀 들어보라고. 3월 중순 한일실력자 회담이라는 일면 톱 기사야. 자유중국 초청으로 대북을 방문하는 김종필 씨는 그곳에서 장기적 총통을 만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한 후진국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귀로의 동경에 들러 지전 일본 수상
대야 자민당 부총재 및 대평 일본 의상을 만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일회담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인데 이 친구 도대체 왜 이래? 자기가 무슨 국무총리야 외무장관이야. 이 친구 정말 이한용이 되고 싶어 환장한 거 아니야? 집권당의 당의장이란 자리가 국제외교용은 아닌데 말이야. 외무장관이 바지저리가 됐겠군. 그게 군인 정신이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도 후퇴를 모르는 거지. 옆도 돌아보지 않고 큰일은 큰일이야. 5.16이 4.19 정신의 계승이라고 떠드는 아이들이니까 말해서 뭘 하나. 오늘 정일영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대일 청구권의 성격을 설명했는데 36년 일제 통치에 대한 배상액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에 근거한 채권 채무 청산액이라는 거야. 그럼 피해 보상은 안 받겠다는 거야 뭐야. 평화선은 12해리 6해리 하다가 결국은 없애버리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제 포항 앞바다까지 쪽발이들 고기잡이 배가 득실을 거리겠군. 고기 잡는 척하다가 우리 아가씨들 낚아가는 거 아니야? 하하하. 좌우지간 어제 그저께 6차 본회담이 시작됐으니 일은 결국 크게 벌어지고 만 거야. 여기 이것 좀 봐. 어제 범야당들이 결성한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부산 경남중학교 교정에서 일대 시국 강연회를 가졌는데 같은 시각에 집권당에서는 대공투쟁위원회를 시켜 다수 배우들 동원해서 시민위안의 밤을 개최했다는 거야. 어째 이리도 이승만하고 똑같나? 시어 빠진 김치 안주에 막걸리를 담은 주전자가 들어왔다. 아줌마, 오늘은 외상 아이구마. 시퍼런 종이 쪼가리 있으니까 예. 어디 김치찌개 한 냄비 들라주이소. 아따, 오늘은 웬일이고 또 하숙비 올라온 모양이지. 술장사 3년의 눈치 하나는. 내일 말이다. 서울 중고구 교정에서 야당 대강연회가 있는데 정연이 네가 가서 좀 정세를 살펴봐라. 김치찌개를 기다리지도 않고 막걸리 사발을 한 사람씩 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말 민족의 자존을 말살하려는 물리적 힘의 정권에 과감히 저항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 사발을 비운 털보 안철수가 정색을 했다. 오늘 이렇게 모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 서울 시내 각 대학교 대표들이 모였다. 장시간 토론한 결과 내일 모레 그러니까 3월 24일에 말이다. 전 대학이 일시에 가두 시위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 잠깐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은 누구고? 설마 형사 끈앞으로는 아닐 게고. 참 내 고향 후배인데 최장집이라고. 이 28과 4.19의 실제적인 그곳 지휘자였지. 걔가 나한테 이 친구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 신입생들 행동대로서는 최고라는 얘기야. 아주 명석하더라고. 정열도 있고. 김영준 인사해. 우리 서클 회원들이야. 여기 박정현, 그 옆이 허발, 그 다음이 이성준, 이쪽이 김길만 등등이야. 이번에 영문과에 입학한 신입생인데 뭘 시키려고 데리고 왔지. 한 1000명 정도 모을 수 있을까? 아, 1000명을 못 모아? 어려워. 여기가 무슨 고등학교인 줄 알아? 다 과가 다르고 한 과의 신입생들이 20명씩이야. 과와 과가 연결되지 않아. 전교생이 2000명인데 무슨 수로 1000명을 모으냐? 이게 우리 학교의 단점이라고. 대갈통은 좋은지 몰라도 단결력이 없어. 김영준, 넌 말이야. 신입생 중에서 228이나 419에 가담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데모 가담 가능한 학생들 리스트를 만들고 연락처와 함께 연락망을 만들어봐. 내일 저녁 이 시간에 이리로 가지고 와. 모레가 거사일이야. 어서 나가서 뛰어봐. 거사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주는 주점을 나왔다. 최장집 형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낸 형이었다. 보고 싶은 얼굴이었다. 형, 건강하십시오. 일단 집으로 들어간 영주는 학생들 학습 지도에 2시간 정도를 바쳤다. 그리곤 친척집을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학교 근처로 왔다. 해화동, 명륜동,
동숭동, 연건동, 이하동 일대에 퍼져있던 친구들의 하숙과 자취집을 찾아다녔다. 짬을 내어 안영란과 박영희에게도 전화를 해보았다. 그녀들도 3월 24일이 거사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들도 책임을 맡았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철구와 혜근이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거사 준비 때문에 집을 비운 것 같았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좌절과 슬픔의 뒤안길을 어서 벗어나야 한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자신과 의무가 있을 뿐이며 누구에게든 자신있게 전화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행동 없는 사색은 잡념에 불과한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영주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상아탑의 도서관에 들어앉아 고요히 면약에 정진하리라던 생각은 아예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학생들이 상아탑 테두리 속에만 갇혀있던 세월은 지나가 버린 듯 했다. 그들은 역사의 주체이고자 했다. 그들의 젊음과 지성은 도서관의 책갈피 속에만 갇혀있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228과 4.19를 치러낸 역사의 산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런 거대한 역사의 물구비를 거치는 사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잘 단련되었다. 따지고 들면 누가 뭐래도 4.19 혁명의 주체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깨끗이 상아탑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들은 혁명적, 정치적 성과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거부했던 것이다. 그들의 신분은 역시 학생이었다. 그들은 결코 정치적 집단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역사의 현장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고는 하나 역사적 자신감과 스스로 지니고 있는 정치적 힘에 대하여 놀랄 만큼의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힘의 실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영준이라고 둔감할 리가 없었다. 그는 특히 4.19의 진원이었던 이 이파를 직접 이끌었던 학생이 아닌가. 그가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한 96 외고 저지 데모에 나서는 것은 당연했다. 그가 별달리 깊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학생들의 일련의 움직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서울은 낯설고 메마른 곳이었다. 희식의 삼촌과 명예가 있었으나 그들과도 묘한 혈족 관계를 떠나면 달리 묶어두어야 할 만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적 갈증과 정의를 향한 열정에 몸부림치는 젊은이에게 안온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